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오늘은 깨알드 사르땡 사상 네 번째 강의로서는 생명의 출현과 진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DNA 정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다. 그래서 이 DNA가 ATGC 4개의 암호를 가지고 꽃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인간도 만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유기질이 생겨 다음에 이 유기질들이 이합 집단을 통해서 최초의 단세포가 출현하고 단세포들이 좀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는 이 과정을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바다에서의 최초의 바다에서는 유기질 바다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유기물질이 많은데 이 유기물질들이 하나의 원시 세포 안에 이 유기물질들이 집합해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는 원핵세포라고 하는데 보통 박테리아라고 하죠. 또는 세균이라고 하죠. 이것은 특징은 DNA가 세포질 속에 그냥 실처럼 그냥 놓여 있었어요. 이걸 원핵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5억 년 이상 지난 다음에는 핵 속에 DNA가 들어가게 되는 진핵세포로 다시 출현했는데 이 과정을 EBS 유튜브에서 보면 아주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EBS에서 나온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일단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핵산 같은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대부분 생명 활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선 우선 최초의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1930년대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오파린은 원시 지구의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원시 지구의 무기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시 지구의 풍부한 무기물이 하나로 뭉쳐 간단한 유기물을 이루고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 가설. 그 후 1950년대 미국의 젊은 과학자 스탠리 밀러가 실험을 통해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합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아직도 밀러가 사용했던 실험 장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크 안에서 끓는 물은 원시 지구의 뜨거운 바다. 초기의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을 주입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도 더해졌죠.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번개가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6만 볼트의 전기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밀러는 단백질 합성의 주요 원료인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뿐 아니라 포도당을 만드는 유기산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실험에서 4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인 알라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무기물이 화학적 진화를 거쳐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물은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닌 단세포 생물들도 세포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증식까지 하는 세포는 생명의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하죠.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후. 마이크로피아라는 책에서 그는 현미경으로 본 코르크 조각이 마치 수도원의 작은 방 같다고 하여 라틴어로 작은 방을 의미하는 셀, 즉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식물에만 세포와 세포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얇아서 모양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세포라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연구하던 동물학자 슈방과 그의 동료였던 식물학자 슐라이덴이 동물과 식물이 같은 구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슐라이덴은 이를 이용해 식물의 조직과 세포의 발달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동물학자인 슈반 역시 개구리 근육 조직과 알을 연구했지만 세포의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슈반과 슐라이덴은 우연하게 자신들의 연구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식물 세포를 연구하던 슐라이덴이 슈반이 관찰하던 동물 조직에서 세포핵을 발견한 겁니다. 이로써 세포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포는 원형질로 이루어진 작은 상자, 내부에는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동그란 모양의 핵이 자리 잡고 있죠.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면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있고, 바로 이곳에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고 후손을 남기는 모든 생명 활동이 바로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체, 세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밀은 RNA에 숨어 있었습니다. RNA는 세포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하는 매개체. 하나의 긴 사슬로 이루어진 RNA는 세포 핵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담긴 DNA는 핵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복사를 마친 RNA는
세포 핵을 빠져나와 세포질에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단백질 생산 공장이라 불리는 리보솜이 수천만 개 흩어져 있습니다. 리보솜은 RNA가 전해준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아미노산과 결합해 단백질을 만들죠. 이처럼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생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생명체는 유기물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R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을 만들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 생명체들이 자기 복제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만 전담해서 저장하는 DNA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의 화학적 진화를 거쳐 탄생한 최초의 세포. 오늘날의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원핵 세포가 생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동물과 여러분, EBS에서 나온 생명의 교훈 지금 들어봤지만,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진화하고 다시 이 유기질에서 단세포 생물의 출현 과정을 우리가 EBS에서 자세히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은 무기질도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물질의 과정을 보면은 보다 간단한 물질에서 보다 복잡한 물질로 무기질 진화가 있다. 마찬가지로 생물 또한 유기질에서부터 단세포에서 출현해서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또 생물이 진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진화하면 생물의 진화만 생각을 하지만 이 무기질 진화와 유기질 진화를 우리가 두 가지를 똑같이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무기질 진화를 보면 먼저 빅뱅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립자라는 물질이 출현했단 말이에요. 이 소립자는 쿼크나 입실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플러스 전기를 든 양자가 됐고 어떤 건 입실론 같은 쿼크는 마이너스 전자를 만들었다. 이 양자와 전자가 최초로 플러스 전기를 띈 양자 한 개와 또 마이너스 전자를 든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이게 출현한 것이 최초의 원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인데 이 수소 원자에서부터 우라늄까지 양자를 한 개 더 보태거나 아니면 원자와 원자의 핵이 결합을 해서 하거나 여기서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보다 복잡한 물질로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이 바로
물질량이 변화에 따른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에 따라서 무기질이 진화했답니다. 근데 이 무기질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질 자체가 자신이 생성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수소는 수소대로, 우라는 우라는대로 자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정보를 로고스가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우라는까지 무기질 진화가 끝남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무기질은 분해돼서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질이 사라지니까 정보도 사라지고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질 진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기압이 낮아지고 하니까 유기질이 발생했다.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질이 출현했는데 이 유기질은 바로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기 시작해서, 즉 꽃과 강아지가 다른 것은 단백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나 동물은 생로병사에 의해서 결국은 태어났다 성장해서 죽어서 죽어도 그 DNA는 후대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보가 분리돼 있어 가지고 DNA는 씨앗을 통해서 생명의 연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는 생명 정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DNA라는 것은 바로 단백질로 표현하는 우주 정보다. 즉 소립자에서 우라는까지 무기질 진화는 그 자체가 물질이면 정보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주가 형성되는지 자신들은 갖고 있지만 그걸 표현을 못한다. 그러나 단백질에서는 이것이 표현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다 합니다. 그래서 무기질 진화는 물질 양의 변화에 대한 물질 질적 변화 법칙을 따랐는데, 생물의 진화는 DNA 양에 따른 생물의 질적 변화 법칙, 즉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까지의 진화의 과정은 정보가 많아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기질 진화는 물질량의 변화에 따른 물질 질적 변화들 그대로 되는데, 생물의 진화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지구 생명사 약 40억 년으로 보고 있는데 40억 년 중에 거의 35억 년을 이상을 식물이나 동물이나 바다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바다 속에서 사는 동안 진화는 생물과 DNA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물과 생물들이 서로도 결합하거나 이합 집사를 통해서 생물의 진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키메라 진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메뚜기나 참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절지동물문이라고 하는데, 이 곤충들은 곤충 그 자체로 진화하지, 이 절지동물이 진화해서 척추동물이 되는 것 거의 불가능해졌어. 이걸 우리가 분화진화라, 분화진화. 그래서 생물 진화 패턴은 무기질 진화 패턴하고 좀 다른 것은, 무기질 진화처럼 물질량의 변화에 따른 물질 질적 변화처럼 유기물질이 결합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엔 이 분화 진화가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진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분화 진화에서 보면 길이 목이 길어지는 거나, 원래 말은 그 발가락이 우리처럼 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발가락이 없잖아요. 발굽이 하나란 말이야. 이것도 진화를 했는데 이걸 우리는 소진화라고 한단 말이야. 소진화. 그러니까 기린의 목이 길어지거나 말발굽이 하나로 진화하는 거죠. 소진화인데, 이게 소진화라는 건 뭐냐면 가령 ATGC 이 암호가 GTCA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그 변이가 생긴 그 코로나는 이 ATGC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바뀌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진화랍니다. 그런데 생물에는 이 어류에서 깨구리 같은 양서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대진화라고 하는데, 이 대진화는 ATGC 암호 길이가 길어져, 암호 길이가 길어져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대진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진화가 축적돼서 대진화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대진화는 외부 환경의 하드웨어가 급격히 변화했을 때 발생한 그 진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그 진화에서 보면 이 우리가 소진화 또는 이 대진화 두 가지를 갖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라는 것은 전보시간에서는 생명 현상과 의식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이것을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 바로 프랑스 생물학자 라마르크입니다. 이 라마르크는 옛날에는 생물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생물이란 말이 없었는데 라마르크에 의해서 식물과 동물만을 따로 떼어서 생물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분은 생물의 복잡성은 의식의 복잡성으로 이어지는 진화를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진화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부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인간만 의식이 있는 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깨구리나 식물이나 모두에도 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 라마르크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해서 이분은 아주 말년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다시피 해서 생명을 마쳤는데, 이 생물에는 생명 현상과 의식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보다 복잡해질
생명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의식이 복잡해진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라마르크라. 그러니까 이분은 1809년에 그분이 쓴 책에 동물 철학이라는데, 이 동물 철학에 이게는 이 동물 철학은 809년인데 이 1809년은 찰스 다윈이 태어났다고 해요. 찰스 다윈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DNA, RNA 같은 생명 정보를 생각은 못했지만 이건 라마르크는 이건 의식 현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의식 현상. 그래서 생물의 복잡성은 의식의 복잡성으로 이어지는, 반대로 의식의 복잡성이 바로 생명의 복잡성으로 이어지는 진화를 하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아마바나 박테리아는 눈도 코도 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깜깜한 세상에 산다.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아메바, 단세포 성분들은 개미의 세상을 못 보나요. 개미는 눈은 있지만 불안전한 겹는 혼눈이 있어갖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듬이를 가지고 외부를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부연하게 보이는 게 세상이 부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개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구나, 우리 눈은 이렇게 보이지만 개미는 평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평평하게 똑같은 색깔로 보이니까.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다, 우리 눈에는 뚝 떨어지게 보이지만 걔네들은 걸어가다가 평원을 걸어가다가 자빠졌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개미는 또 강아지나 인간의 세상을 못 본다. 강아지나 인간은 우리가 멀고 가깝고 높고 낮고 제 3차원에 산다. 3차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1차원의 박테리아나 아메바처럼 1차원에서 개미나 같은 곤충의 2차원적인 세계로 간 다음에 2차원에서 동물과 같은 그 강아지나 인간과 같은 3차원의 세계로 보다 복잡한 게 진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NA라는 것은 뭐느냐? DNA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게 절대 개체성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짐승들 보면 배가 고프면 자기 먼저 먹지 자식 새가 주는 게 없단 말이야. 절대 개체성이에요. 그래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를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그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DNA는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에요. 즉 프로그램돼 있어 갖고 순서대로 그대로 활동하는 것이 이게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소나무에 그 칙통굴에 올라가면서 칙통굴이 소나무를 뒤집어 쓰면 소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소나무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칙통굴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소나무를 뒤엎는 이런 걸 보이게 되는데, 이 생물들은 이게 DNA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징렁쿨이 소나무를 죽이려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런 건 아니단 말이야.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DNA 갖고 있는 모든 생물은 절대 개체성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어? 졸리면 자야 되고. 응? 그래서 이 DNA가 그러니까 어류에서 육지, 양석, 깨구리로 선택을 해서 바꾸려면 전체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전체 DNA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되지. 우리들의 인간처럼 마음만 변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의 특성에서는 DNA는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게 절대 개체성이다. 그래서 생물에서 어떤 환경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DNA 프로그램을 전체를 바꿔야지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 바꿔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왜 진화하느냐? 왜 진화하느냐?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가 빅뱅한테는 그대로 있으면 온도나 압력이나 모든 게 그대로 있으면 모든 물질도 그대로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팽창하니까 그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에 맞는 물질이 출현은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질 진화와 빅뱅에서부터 우라늄까지의 물질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의 무기질 진화와 근데 이 무기질은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생물에서는 물질과 정보를 분리해서 물질이 사라져도 정보를 통해서 연속성을 갖도록 하게 된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결국은 물질이 획득한 불멸성이다. 생명은 물질이 불멸성.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출현과 진화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